대한민국 교육의 최대 리스크는 윤석열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교육 현장이 그야말로 아수라장 쑥대밭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에서 킬러 문항의 출제 금지를 공약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의 공약은 참사 공약입니까? 민주당들이 공기에 대해서 준비하시죠. 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이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나온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으로 수험생들의 혼란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유력한 이동관 특보 아들의 학폭 의혹 역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 교과위 쟁점 사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교육부가 사교육 경감 종합대책을 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킬러 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검토를 이제 강화하고 사교육 카르텔을 제재하겠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었는데 윤 대통령 이제 발언으로 시작해서 오늘 사교육 대책 발표까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께서 발언하신 게 해명되는 과정이 너무나 계속 말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학교 수업에 출제를 하지 말라고 했다가 그다음 킬러 문항 얘기를 하셨다가 그다음 뭐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마지막에 이제 사교육 경감이 원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중간에는 또 뭐 비문학 국어 문제 이런 거 출제하면 안 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셨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굉장히 여러 개로 바뀌면서 저는 일단 원래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신 그 사교육 경감 그다음에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 취지 자체는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해명되고 처리되는 과정이 문제고 그다음 시점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지금쯤이면 11월 16일 날 수능을 보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45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거의 우리나라에서 이 수능 보는 날은 뭐 호두가 숨을 죽이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안 뜰 정도로 경적도 뭐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시험인데 지금쯤이면 이제 실무 준비에 들어가야 될 단계거든요. 이게 5개월도 안 남았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 발표가 대통령 말씀에 대한 발표가 있고 해명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 말씀 바로 다음 날 대학 담당 국장 경질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과정 평가원 감사한다고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이 올해 수능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예정했던 대로의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잘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우려가 생기고 또 하나는 구체적인 막 그 문항 출제의 구체적 지침까지 막 언급이 됐다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마라. 과목 융합형 문제 내지 마라. 막 이렇게 해명을 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그동안 이제 수능 준비를 위해서 정말 집중해왔던 수험생들이 올해 수능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비문학 여태 공부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비문학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의 혼란들이 이제 생겨나면서 굉장히 커다란 이제 수능 입시 전선 전반에 이제 혼란들이 야기된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거죠. 오늘 대책 발표는 좀 전반적으로 좀 미흡했다라는 그 분위기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에서 오늘 사교육 부족했습니까? 경감 대책 발표는 진짜 이게 특별한 게 별로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2021년에 공교육 정상화 법안을 발의했었어요. 이 공교육 정상화 법안의 내용은 세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공교육 정상화법에 고등학교에서 보는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을 교육과정 내에서만 내라.
또 하나는 대학에서 대학별 고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입시에. 네. 이런 경우에도 꼭 교육과정에서만 내라. 이게 있는데 입시의 제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인 수능은 이 규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킬러 문항이라고 얘기하는, 저는 이제 이 단어 우리가 안 썼으면 좋겠는데 초고난이도 문항이다. 네, 이렇게 좀 고난이도 했으면 문항.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문항이 출제되는 사례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법안 첫 번째가 빠져 있었던 수능도 교육과정 바깥에서 내지 않도록 규정을 하자.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이걸 할 수 있는 선언만 하면 안 되니까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수능 출제할 때 교육과정 영향평가를 사전에 하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출제 과정에서 그게 미리 검토될 수 있게, 제대로 검토될 수 있게 하자. 그다음 세 번째는 요번에 사교육 그 대책, 교육부 발표한 대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무슨 학원에서, 사교육 업체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과정 바깥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 제재 수단이 없었어요. 그냥 네. 하지 말아라 이렇게만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과태료라든가 이런 거를 법으로 마련해서 제재 수단을 좀 법적으로 갖추자. 이게 네. 이제 제 법안의 내용이었는데 작년 9월 달에 교육이 2022년 교육이 법안 소위에서 이 제 법안이 심의가 됐어요. 근데 그 법안이 심의될 때 교육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육부가 지금 그 검토한 결과 여태 수능에서는 킬러 문항, 초고난이도 문항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법안은 필요 없는 법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 법안을 반대했었거든요. 네,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바로 알겠습니다. 그냥 대통령 말씀 한마디에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네, 교육부 네. 장관이 갑자기 사과했잖아요. 아하, 네, 네, 네. 교육부가 그동안 부실하게 관리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하고, 그리고 갑자기 이제 그 초고난이도 문항이 있는지 없는지 막 분석하기 시작하고 그런 것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교육 경감 대책이라고 해서 또 막 이 대책, 종합 대책을 발표했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 그런 내용, 제가 얘기했던 거는 세 가지는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 핵심 용어나 이런 게 다를 뿐인데 지난번 금요일날 교육 법안 소위에서 수능이 공교육에서 그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되지 않아야 된다는 동의합니다. 근데 사전 교육과정 영향평가위원회는 반대합니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영향평가, 사전 영향평가 철저히 하겠다고 또 사교육 대책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름은 다르지만 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점검위원회는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돼 네네네. 있어요. 그 이번에 그 재논의를 하게 되면은 입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 명칭만 좀 다르지 내용은 교육부가 반대해 왔던 게 다 사실 이 대책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제 법안을 반대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네, 네.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그 수 있죠. 이야기를 좀 앞으로 돌려서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번 대통령 말씀하신 거 그 취지는 인정을 한다. 하지만 그 타이밍이나 그 시간이 좀 맞지 않아서 혼선을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당 측 주장을 살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본질을 보지 않고 그 난이도 문제로 몰고 가서 오히려 혼선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문정부 때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로 50%나 급증을 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표도 이거 킬러 문항 없애자고 공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네, 교육과정 바깥에서 출제하지 말자. 초고난이도 문제, 예를 들면 대학 수준의 그런 고등학교에서 안 배우는 문제를 출제하지 말자는 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건 쟁점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수험생들한테 중요한 이런 아주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를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전에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던져서 이 올해 수능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혼란과 타격을 줄 수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네네. 민주당은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민주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그 후보 때 공약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로 지금 대답하면서
비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당정이 이제 폐지 논란이 있었던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이제 계속 존속시키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절대 평가하고 이제 맞물린 고교 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이게 이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이게 서로 좀 그 배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좀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왜냐하면 비유가 네, 이 좋네요. 수능과 관련돼서 대통령님의 원래 뜻은 사교육 경감이다. 이 아이들이 사교육에 시달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깊은 뜻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종적으로. 네. 그런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초고난이도 문항 출제는 사교육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긴 하지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분이에요. 이걸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에서 효과는 좀 부분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유발 요인, 사교육 유발 요인은 자사고 특목고입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대치동에서는 초등학교 뭐 단계부터 자사고 특목고 대비반들이 오래전부터 네. 운영이 돼 왔거든요. 근데 한쪽에서는 사교육을 경감하겠다고 하면서 엄청나게 막 시끄럽게 막 이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을 안 할 수 없는 사교육을 정말 강력하게 유발시키는 정책을 하겠다. 이게 원래 이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2025년에 전 정부에서 폐지하게 돼 있어요. 폐지하게 그렇게 돼 있는 시행령을 고쳐서 네. 이걸 계속 존치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그 대통령님 또 대통령실 그다음 교육부가 이 지금 최근에 이 발표하고는 일련의 여러 발언이나 이 정책들이 사교육 경감의 진정성이 도대체 있는가?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상반되는 거잖아요. 그럼 의원님과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자사고, 외고, 국제고 같은 게 특목고는 폐지해야 한다 이런 그렇죠. 왜냐하면 입장이신 거죠? 여기 가기 위해서 초중등 애들이 너무나 사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도 이 특목고 자사고가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도 서열화돼서 너무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교육에. 근데 이게 고등학교도 서열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도 일종의 말해서 등급제가 돼서 이게 이제 아이들 사이에 굉장히 많은 교육적 문제들을 야기시키고 있고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2025년도에는 폐지한다는 시행령까지 만들어지게 됐던 거거든요. 일정하게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사실 있었던 거죠. 네. 네. 그 많은 또 논의와 토론이 또 이제 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왜냐하면 그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또 그렇다면은 이런 그 특목고를 또 없애는 게 또 뭐 하향 평준화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하향 평준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요. 이제 자사고 특목고는 일정한 성적과 또 일정한 그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정한 사회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갖춘 부모의 자녀들만 사실 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좀 아이들이 다양한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교육을 받는 과정은 적어도 그런 관계를 다양성들을 배우고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정말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아이들만 따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 교육시키고 그 안에서 일종의 분리교육을 이제 제도화하는 거거든요. 자사고와 특목고를 존치한다는 거는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그리고 자사고, 특목고가 만약에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교육부가 지금 계속 교육 예산을 이게 너무 많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교보금에서 빼내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돈을 그러면 다른 일반 고등학교에도 충분히 이런 식의 자사고나 특목고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교육과 프로그램들이나 교육과정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상향 평준화를 시켜야 될 문제인 것이지 네. 이런 식의 제도가 있어야지만 마치 교육의 어떤 일정한 수준이 유지될 수 있고 그다음에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진짜 올바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의 어떤 그 불평등을 오히려 구조화시키는 그런
그런 거를 지금 정책 당국이 오히려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는 네. 정말 익히 알려진 그 교육 분야의 전문가시잖아요. 25년 동안 또 교직에도 계셨고 그렇다 보니까 좀 더 좀 넓은 범위에서의 좀 생각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 전문가로서 바람직한 앞으로의 그 수능 방향 그리고 이 사교육 열풍, 사교육 줄이기 또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인식과 또 고민이 필요한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그 사실은 사교육 문제는 이제 근본 원인이 저는 지금 대학 서열화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정원보다 들어갈 그 신입생 수가 적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거 그 자체가 경쟁이 붙는 게 아니고 이미 대학 정원보다도 대학 정원이 아이들 숫자보다도 많은데 왜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 막 점수 1점에 목숨을 거는 경쟁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소위 상위권 대학에 진입하기 위한 이 경쟁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대통령님께서 진짜 이제 그 교육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셨다면 사교육이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오히려 진단을 하고 해법을 내놔라. 이렇게 지침을 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게 이제 비문학 국어 문제 내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나 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큰 틀에서 근본적인 어떤 방향을 제시해 주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근데 지금 이런 식의 이제 그 대학 서열화가 간과하고 여기에서 경쟁이 필수적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되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그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수능 점수, 그러니까 문제풀이를 잘 해서 수능 점수가 높은 아이들부터 낮은 아이들까지 쭉 일렬로 줄을 세우는 이런 식의 이제 시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이들을 대학에 진학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연히 대학 입시에 이러니까 학교 교육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진짜 1점이 중요한 이런 교육을 지금 할 수밖에 성적 중심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시대가 지금 챗 GPT가 나오는 시대 아닙니까? 네. 이런 시대가 원하는 인재, 이런 시대에 살아갈 사람으로 갖춰야 될 능력이 과연 그 문제풀이 열심히 해서 고득점 받는 거, 수학 영어에서 고득점 받는 게 과연 그런 능력일까? 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사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성적 중심의 이 구조 안에서 상위권 아이들은 저는 한편에서는 진짜 자만감 뿜뿜이 됐고 자만심. 그다음에 그 상위권에 들지 못하는 대다수의 아이들은 왜냐하면 성적으로 줄을 세우니까 등급이 매겨지니까 자존감 바닥인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모두를 위해서 불행한 일이다. 그래서 정말 이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말 창의력 있고 비판적 사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 단순 문제풀이 중심으로 수학 영어만 그것도 강조하고 몇 개의 주요 과목만 이렇게 보지 말고 좀 개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재능들을 수학이면 수학이지만 음악이면 음악일 수도 있고 체육이면 체육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발굴해서 잘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개별 맞춤형 교육이랄까 이런 거를 지금 해야 될 때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가 이제 한 20분 정도 이제 그 수능을 포함한 교육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갔어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이제 파워 인터뷰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이동관 특보가 방통위원장이 이제 지명될 거다 이런 이제 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동관 특보의 그 아들 학폭 의혹도 이제 교육위의 그 쟁점이 아니겠습니까? 그 민주당은 학폭 입시 비리 전면 재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죠. 이 재수사 그 요구하고 있는 어떤 좀 근거, 이유를 좀 그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사실은 지난번에 정순신 그 국수본부장 아들 건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
그때 저희 교육위는 청문회를 했어요. 그 학폭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정순신 씨가 이제 사실상 이제 임명 철회되는 과정을 밟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검사라는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소송으로 문제를 풀었다면 이동관 씨 아들 건 같은 경우는 아예 학폭이 자체가 열리지 않고 정순신 씨의 아들은 학폭이라도 열렸거든요. 네. 그거조차 열리지 않은 더 전형적인 권력형 어떻게 보면 학폭 문마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뭐 청문회에서 다시 뭐 다루지 않나요? 다뤄야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동관 그 특보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해명 자료를 내놨잖아요. 근데 이 해명 자료 하나하나가 다 탄핵됐어요. 사실이 아니고 왜곡된 것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사실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확하게 규명을 이제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학폭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런 아들 학폭을 이런 방식으로 풀었던 사람이 공정성을 가장 생명으로 여기는 언론을 다루는 방통위원장이 임명되는 거 이게 과연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질문을 정확하게 던질 필요가 있다. 판단할 자료를 우리가 같이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저는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이동관 특보의 이제 그 해명이 뭐 사실이 아닌 걸로 이제 뭐 사실이 아닌 게 밝혀졌다 너무 했는데 네. 또 반대쪽 입장도 저희가 나중에 한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네요.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러세요. 네. 뭐 예를 들면 그거 할 얘기 되게 많아요. 다 제가 네. 낱낱이. 이것도 또 다음번에 한 다시. 20분 할애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시간 그럴 관계상 수 저희가 있죠. 오늘 다음에 네. 바쁘시더라도 한 번 더 나와 주셔서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또 깊게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수능 사태와 이동관 특보의 그 아들 학폭 의혹에 대해서 강민정 민주당 의원과 관련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